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희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체결 전까지의 채용 과정을 좀 규율하고 있는 채용 절차법에 관련돼서 좀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채용 절차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랑 함께 채용을 좀 둘러싼 뭐 수습 등의 그런 간단한 법률 문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채용 절차법과 관련해서 좀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 단계, 그다음 서류 전형 단계, 면접 단계, 그리고 합격자 통보 단계 이렇게 해서 그 과정별로 채용 절차법에 대한 주요 사항들, 그리고 뭐 주요 질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 어떤 사항들이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채용이 되고 나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고용 단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실생활에 가장 이제 밀접한 것들은 요거예요. 채용 내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게 법률적인 성질이 뭐냐. 당연히 우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용 기간하고 수습 기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요 과정을 운용을 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의 종료, 그죠?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이 실질의 성질을 뭘로 봐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특히나 요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허위 정보를 기재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경력 기술서, 뭐 허위 기재, 이력서 허위 기재라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뭐 채용 단계하고, 그죠? 근데 실제 채용을 당했을 때, 고용 단계에서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채용 절차법을 위반했을 때 이제 권리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자, 채용 절차법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채용에서 고용으로 넘어가기까지를 좀 규율을 하는 것들이 채용 절차법도 있지만 직업안정법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안정법이랑 채용 절차법은 어느 정도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당연히 둘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둘 다 적용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다른지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용 공고 단계에서요.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서 이거는 본 적이 있어요. 뭐 채용 절차에 대한 서류 반환의 문제라든지 뭐 거짓 구인 광고를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적용 범위 그죠? 조그마한 사업장에는 이 채용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 범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이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시 근로자 수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여기 30명이라고 되어 있죠.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랑 지자체, 그죠? 지자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되진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직이라고 알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채용할 때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목적은 그거예요. 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 반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공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서 이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마련이 된 건데요. 자, 그러면 그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가 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근로기준법 거를 갖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 안에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을 건데 그쵸? 어쨌든 간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 1개월 동안 사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로자의 연인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1개월 동안 보통 주 5일 사업장이면 한 뭐 22일에서 한 24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분모는 한 요 정도 들어갈 거고요. 22일에서 24일 정도 들어갈 거고, 요 1개월 동안 요렇게 역산해서, 그죠? 하루, 가동일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가동 안 했으면 그거는 카운트하는 거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동안에 근로자들의 머릿수 있죠. 뭐 이날은 30명, 이날은 35명, 이날은 32명 이러면 요거를 다 분자에다가 다 적어요. 뭐 하루는 30명, 하루는 뭐 32명, 뭐 아르바이트 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하루는 뭐 35명, 뭐 예를 들어서요. 하루는 27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그죠? 요 분자의 개수가 22에서 2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 구한 요 숫자로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일단 채용 공고 단계에서 좀 보겠습니다. 차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별 금지 보시면 자, 일단 요거는 차별 금지되는 항목은요. 여기 채용 공고부터 합격 결정까지예요. 원칙적으로 이 채용 절차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채용 절차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채용 과정을 규율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채용 공고부터 합격 결정까지 전체 단계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법에서도 고용정책법이나 아니면 뭐 고평법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이제 고평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고초법, 그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초법,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법, 그다음에 국가이완협법 뭐 이런 것들에서 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뭔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에서 차별을 좀 금지하고 있는데 개별 법마다 이게 좀 하고 있는 게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요거를 막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법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하고 있구나. 우리 요 보시면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연령 같은 것들, 그죠? 특정 성별 같은 것들, 뭐, 요런 것들이 좀 주요,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할 때, 이 차별 금지 항목에 대해서 뭐 우대를 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연령을 우대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고령자를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되고 특정 성별에만 특별한 채용 조건을 뭐 제시하는 것 요런 것들이 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렇게 뭐 간접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채용 조건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해요. 형식적으로는 남녀 상관없이 딱 동일한데 채용 조건을 넘고 났더니 이런 허들을 딱 넘고 났더니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예를 들어 남자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채용 조건 자체는 형식적으로 차별이 없다 그래도 요거는 간접 차별이라고 해서 금지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 이제 준수인데요. 요게 사실은 많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채용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지되는 채용 광고에는 요거죠. 요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채용을 가정해가지고 그, 그 지원자들의 아이디어를 쑥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채용한다라고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내라.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싹 이제 모두 다 이제 귀속시키고 그거를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니면 그 사업장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면접 보러 갔더니 이제 가둬놓고 뭐 동영상을 억지로 이제 시청을 하게 한다든지 이게 사업장 홍보 목적인 거죠, 이거. 그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 요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채용 광고에 예를 들어 뭐 무슨 그 구직 사이트 있잖아요. 구직 사이트에다가는 그 채용 광고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제로 면접을 갔더니 아니면 계약서를 쓸 때 아니면 뭐 실제 일하는 게 그죠? 이게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됐다. 뒤에서 좀 주제별로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변경하는 거. 그래서 채용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 자, 그다음에 요거 채용 서류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 요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제기하고요. 보통 이게 직업안정법이랑 같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제 어, 진행했던 케이스가 이런 거였어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 여기서 많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간법이랑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 벌금이나 뭐 이렇게 벌칙의 수위가 다른 거는 뭐 이걸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당연히. 보시면, 여기는 채용 절차법의 거짓 채용 광고라는 거는 채용을 과정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모집하거나 뭐 사업장 홍보하는 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업안정법에서는 요 거짓 구인 조건,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여기 보시면 직업안정법에서는 이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는 거, 요거를 조금 금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수규자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되어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개인정보법을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막 모든 거를 다 해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죠? 모든 걸 해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보시면 이 요거 보시면 그 개인정보하고요. 개인정보하고 요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그 뭐냐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얘기를 해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 정보들을 조금 조합을 하면 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갖다가 특정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 병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종교라든지 정치 견해 이런 것들은 민감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가 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민등록번호 뭐 특정 나라에 다 털려가지고 공공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보세요. 입사 지원서나 증빙자료를 통한 수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뭐 실명 확인할 때 온라인에서 그거 하는 거는 뭐 별개로 하고, 입사 단계에서 사실은 요거는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입사하고 나셔서 뭐 세금 처리라든지 우리 근로자를 관리할 땐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그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수집은 가능해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정보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 학력, 성적, 자격증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네, 요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들은 요런 거. 채용 과정에서 요 민감 정보하고 고유 식별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관련해서 좀 Q&A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용한 후에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채용 절차 부분 요거예요.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채용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는 요거는 합격자 내정한 후에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얘 보면 요런 거 실제 이제 사례들이에요. 요거 보시면 요거 세 번째, 여기는 좀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채용 광고에서 보통은 이렇게 해요.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근로계약 시작일만 있고 끝이 없는 계약을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하고요. 얘가 아닌 경우는 다 비정규직이에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채용 광고에서는 정규직이래요. 이렇게 해놨는데 경력 조건으로 5년 이상 우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년이에요. 2년의 경력이 있어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 단계에서 경력이 짧으니까 우리가 수습기간, 시험기간을 두고 급여는 다시 협상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습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 채용한 후에 이게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변경으로 이게 법 위반이냐. 채용 공고랑은 어쨌든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건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근로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건 사실이죠. 원칙적으로는 아무 시용이 붙어 있지 않는 그냥 정규직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채용한 후가 아니라 채용 전인 면접 과정에서 요 단계죠.
요 단계에서 경력 등을 고려해서 요거 합의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해서 채용 결정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요것도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채용 합격 톡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를 했어요. 기존 회사를 이미 그만뒀는데 실제 출근일이 딱 되기 전에 조직 개편으로 딱 업무 같은 것들이 변경이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하나 업무가 바뀐 건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위법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근로계약을 일단 체결을 했어요. 그죠? 실제 출근일이 돌아가기 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미 근로계약은 확실하게 성립을 한 거죠. 체결은 했는데, 그죠? 체결은 했는데, 체결 이후에 어쨌든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채용 과정이라고 보니까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회사에서 일부러 이거를 의도하고 이렇게 업무를 바꿨던 거냐. 요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일단 보세요. 요게 진짜 많아요.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채용 후에는 수습 근로계약 요렇게 이제 체결을 했더라. 요럴 경우에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면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예요. 특정 업체에서 간호사를 일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이 간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A병원에서 2년, 3년의 경력이 있는 간호사다. 그런데 저 병원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처음이지 않냐. 수습기간 3개월 두겠다라고 해요. 이게 위법일까요? 채용 저조법과 관련은 없지만 위법은 아니에요. 예. 요거는 뭐 해당 사업에서는 처음에 맞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싫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직장을 사실은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뭐 정규직이고 실제로 해당 업종에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뭐 수습을 두는 거는 위법은 아닙니다. 자, 정규직 근로자를 하더라도 수습 기간을 둘 수가 있으니까 뭐 기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수습계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습기간 종료 같은 것들이 연동이 돼가지고 정규직 채용 자체가 부정이 되거나 뭐 요거 만약에 이 정규직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용 기간, 즉 수습 기간 3개월짜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정해져 버린다. 이러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될 수가 있죠. 네, 위법한 사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얘가 뒤에 논점과 같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서류 전형 단계에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 조금 뭐 소규모 기업 말고 조금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는 요거 그 블라인드 전형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부분들. 그쵸?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서류 전형 단계에서 그쵸? 요 차별이 금지가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블라인드를 해야 되는 거냐? 여기 블라인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블라인드 되어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무조건 하나도 그러면 쓰면 안 되냐? 그쵸? 아니면은 다 차별하면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요런 것들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있죠. 신앙이나 뭐 연령대나 뭐 요런 것, 뭐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뭐 혼인 사유 요런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은데, 그쵸? 그런데 요런 건 있어요. 그 차별 금지 항목에 해당하긴 해요. 성별. 뭐 웬만하면 뭐 특정 성별을 뭐 요구하지 않는 것이 뭐 맞는데, 근데 특정 업무에 우리 지금 이 포지션에는 특히 요런 요소들이 필요하더라. 그쵸? 아니면은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 근거리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인재 전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출신 지역이 필요하겠죠. 그쵸? 뭐 요런 경우처럼 뭐 직무에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 해당 포지션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정보를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사유가 있다 그러면. 자, 채용 절차 등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런 거예요. 본인의 용모라든지 키, 신체 조건, 몸무게, 그죠? 혼인 여부, 재산 여부,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경우 있어요. 직계 좀비 소개 학력이나 직업 재산 이런 것들. 부모님 뭐 하시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기초 이제 심사 자료, 그죠? 이분 평가하는 기초 심사 자료에 요구하도록 요구하는 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자, 다만 공공 부분에서 이 블라인드 채용할 때는 그죠?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 있죠? 신체적 조건, 사진. 그죠? 사진이 그래서 요런 것들이나 학력 요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데 블라인드 채용 관련된 이 법 있잖아요. 요 법에서는 요런 것들이 요런 게 금지되진 않아요. 네,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준수에 대해서는 아까 했는데 요거 Q&A 좀 볼게요. 자, 신체적 조건 중에 이거 혈액형이나 시력, 그다음에 생맹, 왼손잡이, 취미, 특기 요런 것들은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 신체적 조건을 금지하고 있는 거는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이에요. 요거를 금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능해요. 혈액형이나 뭐 시력, 생맥, 왼손잡이 여부 요것들은 뭐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채용절제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취미 특기 요것도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요구가 가능하냐.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자체가 법에서 금지되지는 않는데 바람직하진 않죠, 사실은. 굉장히 개인의 어떤 요거 뭐 수집이 금지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요거 주소 정보. 그죠? 주소 정보는 요구가 가능하냐? 근데 요건 가능해요. 요거는. 그쵸? 요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채용 절차 같은 거 반환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거냐에 따라서 보통은 이메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냥 파기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반환 청구할 때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요 출신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보통은 요거예요. 요거 출생지, 등록 기준지.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그쵸? 초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등록 기준지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거주지 주소 같은 경우는 출신 지역이랑은 명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면접 과정에서 보면 요거 볼게요. 질문을 통해서 사실 이건 면접 과정에서 실제 볼 때 이제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긴 한데 직무와 무관한 거, 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정보 요런 것들을 면접 과정에서 요런 거 뭐 혼인 여부, 혼인 기간, 출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대상이냐 이런 거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진정 갔으니까 회사 측에서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뭐 요렇다는 거는 뭐 어쨌든 위반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접상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게 아니라 면접상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죠?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자료로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를 기재를 하거나 뭐 제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용절차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남녀 차별 등에 있어서는 요 고평법이나 뭐 기타 등등 요거 혼인 여부나 혼인 기간 그러니까 채용 절차법 위반은 아니지만 요런 것들 물어보게 되면 고평법의 위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를 했냐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사안별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 때 면접 기술서 등의 이제 심사 자료 요런 거에서 그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죠? 위반 소지가 있지만, 그쵸? 뭐, 그게 아니라 뭐, 단순히, 뭐, 이게 자료 제출을 뭐,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죠? 뭐, 요런 경우에는 뭐, 그렇지만, 뭐, 그쵸? 요런 거 있죠? 고평법에 대한 위반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라는 것들 이제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면접비에 대한 논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직자가 원격에서 면접에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사업장에서 교통비나 숙박비 등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쵸? 요런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거 있죠? 법에서 채용 서류 제출하는 비용하고 채용 서류 준비 비용은 요거는 채용 심사 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구직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그래서
왕복 교통비, 숙박비, 필기시험 면접 비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실비, 이것도 구직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그쵸? 그래서 요런 겁니다. 자, 여기서 채용 심사 비용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구직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 우리가 뜨잖아요. 그래서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이런 거 비용 들어갈 수도 어요 증명서 이런 것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면접 단계에서 요런 것들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거의. 자, 채용 기간이 서류 면접 단계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체 검사서 요거를 대체를 해서 신체 검사 보통 하는데 신체 검사를 대체해서 건강검진 결과 있잖아요. 요거를 요구하는 게 위법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거 보시면 만약에 이 직무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 상태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다.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서 필요하다. 요런 경우라고 할지라도요. 그죠? 요런 거라도 할지라도 만약에 검진 종류 등에 따라서 이제 그냥 국가 검진 결과는 비용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요건 상관없는데 검진 종류들에 따라서 만약에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하도록 하면 요거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요거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구인자. 그죠? 회사가 그러니까 요거 외에 특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강검진을 요구한다. 이러면 요거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음, 요거. 건강진단서. 그죠? 요거는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고요. 요거는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다라는 거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입사 시기를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채용 합격자 요분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요거는 회사가 부담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네, 요거는 자, 답을 보시면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시기 자체는요, 요 채용 절차 다 종료된 이후에, 그죠? 채용 절차 종료된 이후에 문제니까 채용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제 벗어난 거죠. 이후니까, 합격 이후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건강검진이 목적이 이게 채용 심사가 아니라 어쨌든 최종 합격된 근로자의 입사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채용 심사 비용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감염병 같은 것들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여기 채용 서류에 해당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쵸?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차별이냐, 아니면은 뭐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냐, 그죠?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면접 단계에서, 면접 심사관분들 있잖아요. 면접위원분들. 면접위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이제 예시로 이제 갖다 놨는데, 그죠?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구 금지 항목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죠? 차별 금지 항목에는 해당하지만 요구 금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질문에 해당하긴 하죠. 그래서 특정 학교나 뭐 이런 거, 본교, 분교, 뭐 직무와 상관없는 출신 학교, 뭐 이런 거에 따른 질문들, 그다음에 뭐 아니면 그 나이 같은 것들이 이유로 나이가 많은데 뭐 조직에 적응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젊은 친구들이랑 뭐 어울릴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것들, 혼인 여부에 관한 거, 그죠? 그 성별에 따라 다른 질문들. 그다음 특히나 요거 진짜 많이 문제되죠? 가족관계, 가족 형태, 혼인 여부, 임신 여부, 출산 계획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쵸? 이런 것들 차별 금지 항목에 해당되고요. 요구 금지 항목에도 해당됩니다. 법 위반 해당될 수 있겠죠. 그쵸? 그다음에 요거 출신 또는 지역, 특정 지역 출신인 경우에는 뭐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뭐 요런 게 이제 드러나도록 하는 질문이라든지 특히나 요거 많이 하죠.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용모, 뭐 요런 것들에 대한 뭐 질문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요구 금지 항목은 아닌데 직무와 관계없이 뭔가 정치적인 뭐 의견 정당가입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문제될 수 있고요. 그쵸?
뭐 이런 거, 장애, 병력,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출퇴근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이 좀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자 이제 통보를 하는데, 합격자 통보를 하는데, 요 기업은 요거 할 때 이 채용 과정들을 뭐를 해야 되냐면 요런 거예요. 채용 일정도 알려줘야 되고요. 뭐 채용 서류, 그쵸? 채용 서류들이 뭐가 이제 필요하고 실제 우리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뭐를 거쳐서 언제까지 합격 통보를 할 거다. 이런 채용 과정들을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채용 대상자를 만약에 확정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자에게 이렇게 알려야 되겠죠. 채용 여부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용 여부가 확정이 되면 이 일정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보관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요 서류 이 전형 단계에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요거 보세요.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필요한 경우에 나는 불합격하면 채용 서류 반환해 달라라고 하는 거를 먼저 청구를 했을 때는 이때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내가 확정적으로 이 회사에 채용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회사의 근로자시잖아요. 그때는 채용 서류 반환 안 해요. 반환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채용 서류 반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이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때 지원자한테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청구 기간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제 청구를 하셔라.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반환 청구 방법 등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이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이 사항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러면 도대체 반환 청구 기간 언제까지냐? 그러면 여기에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요 14일, 그 2주 뒤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반환을 이제 해드릴 거다. 신청자에 한해서 반환을 해드릴 거다. 그쵸? 요런 것들. 그래서 반환 대상 서류는 다 해요. 기초심사자료 포함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우리 보통 요런 경우 많거든요.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아니면 사실 보통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이제 했을 때는 이때는 그냥 파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 실무 사례에서 문제가 돼요. 요거를 그럼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회사에 요 과정을 다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업무 폴더를 보니까 자기 서류도 포함해서요. 예전에 같이 면접 봤던 분들이 이제 면접 봤는데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서류가 이게 다 그대로 모여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다 캡처를 떠놓고 나중에 이제 자기와 관련된 사례에서 요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요거 확인 안 했다고 요거까지 같이 법 위반으로 들어왔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기업에서 하실 때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그래서 개인정보 준수와 관련돼서 이게 들어가진 않아요. 모든 사항에.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다 동시에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지체 없이 파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파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자우편,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그쵸,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 파기에 대한 의무는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 반환하고 보관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파기는 하셔야 된다. 됐죠? 그러면, 구직자가 반환 청구 안 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냥 모아놔도 되냐. 그죠?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보시면, 자, 어딜 볼 거냐면, 개인정보법에서는 이제 만약에 다른 법에서 뭔가 보관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어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보관해도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법에 따라서 보관이 필요한 의무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보통 문제가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요 구직자 채용 서류가, 그죠? 요거는 공공기록물에 해당이 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보관을 합니다. 일정 기간. 요거는. 계속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채용절차법 이외에도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보통은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직업안정법이나 고평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앞에서 살짝씩 이제 언급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되는 것들은 그 차별 같은 문제들 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용 단계에서 주의해야 되는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보통 이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용 단계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채용 내정하고, 그죠? 채용이 내정됐다가 취소되는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채용 내정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졸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미리 합격자를 뽑아요. 그죠? 이렇게 미리 합격자를 뽑고 나서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합격이시긴 한데 11월 뭐 12월쯤에 뭐 합격이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학 졸업증 학사 학위를 따와라. 그죠? 학사 학위를 따와라. 그러니까 졸업 요건 다 갖춰가지고 학사 학위 따서 졸업이 확실시 되면 졸업을 하면 뭐 이거는 이제 뭐 2월 달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채용 내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 정식 채용 요거 정식 채용 상당 기간 전에 대졸자 같은 거죠. 공채 같은 거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상당 기간 전에 미리 이제 확정을 해 놓고요. 입사일 2월 달, 뭐 예를 들어 뭐 2월 3일이다. 첫 출근일이다라고 하고 이 11월에 예를 들어서 채용이 확정이 됐다. 11월 말에. 그러면 입사일까지는 어쨌든 현실적인 근로 제공은 없어요. 그죠? 근데 채용이 이제 내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런 건데 법률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뭐 시용 우리가 수습이라고 보통 실무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용 그죠? 시용이랑 수습이랑 뭐 많이 구분은 안 해요. 어쨌든 시용 수습이라고 하는 거랑 채용 내정이랑 둘 다 법률적인 성질로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어쨌든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뭐예요? 근로기준법상에 보호하는 법리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법적 성질을 따지는 건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 실질은 이겁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채용을 이렇게 내정을 해요. 12월에 이렇게 너네 이제 합격자예요. 이제 이거 쭉 대기하시다가 졸업 잘 하시고요. 2월에 출근하세요. 실제 출근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상 회사 사정상 채용이 미뤄졌습니다. 내지는 채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뭐 요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이 뭐냐라고 보면 자, 우리가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랑은 상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해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고라고 하는 거는 의사표시의 개수가요. 사용자의 의사표시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해고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한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한 개밖에 없는 게 해고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사용자가 나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거야 라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고예요. 그러면 채용 내정도 그래요. 실제 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본다면서요. 우리 이제 근로계약 체결할 거야. 2월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이 취소됐어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어요. 라고 하면 그죠? 요거는 뭐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범죄잖아요. 왜요? 이거 실제 판례예요. 아니, 내가 이거 합격됐다라고 해서 다른 데 이제 구직 활동도 안 하고요. 그죠? 여기 이제 합격하니까 뭐 실제 옷 같은 거 다 사잖아요. 그죠? 근데 나 뭐 취직해가지고 이제 옷 입을 거야 해가지고 옷도 막 새로 사고 다른 회사에 이제 입사원서도 안 넣고 막 이랬는데, 이거 보세요. 예정된 입사일 직전에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당연히 이미 기존 직장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보통은 여행 갔다 이제 오시죠. 이미 기존 직장에서 퇴직해가지고 실업자가 되거나 다른 취업 기회를 다 상실하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쵸? 요런 거는 그죠? 요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취소해버리는 거는 요거는 부당해고입니다. 그죠? 요거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실무상으로는 요거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채용 내정 자체가 그죠? 예, 채용 내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채용이 아예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채용 내정 자체가 안 됐다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적법한 권한자가 얘기를 한 거냐, 결정 권한자가 인사권자가 얘기를 한 거냐, 그쵸? 아니면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게 맞냐, 요런 거에 대해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채용 내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채용 취소가 됐다 그러면 요거는 해고의 법리로 따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진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시용 수습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본채용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요거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보통은 3개월 이내 기간으로 보통은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수습 기간이 정해진 뭐 제한 기간이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뭐 이게 법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치만 실무상 너무 긴 수습 기간은 위법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정되는 거는 보통 이제 6개월 넘어가면 이제 위법하다라고 보는 사례가 있고 보통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죠. 그래서 보통 정식 근로계약 체결할 때 최초 일부 기간 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수습 기간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시용은 어쨌든 이 본채용은 여기서부터예요. 본채용 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먼저 써본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실제 비슷한데 어쨌든 이 시용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얘는 먼저 써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뭐 이렇게 시험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 이제 됐다라고 보통 봐요. 근데 어쨌든 시용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근로계약 그 성립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알게 되는 수습 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습은 보시면 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 그랬죠? 근데 요거 보면 최저임금 수습으로 감액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와 관련해서 수습을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요거 언제까지냐면 요것만 하나만 보세요. 요것만. 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어가요. 계약 기간을 1년 딱 정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업무다라고 하면 이게 수습 기간을 둘 필요성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연차가 뭐 일주일 한 사람이랑 3년 한 사람이랑 굉장히 일의 그 난이도라든지 퍼포먼스가 차이가 난다. 이러면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둬도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3개월 동안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단순 노무 업무다. 이러면 쉬운 일이라서 수습을 둘 필요가 없는 업무거든요. 요런 거에는 계약 기간이 뭐 길고 3개월 이내라고 해도 수습 기간을 이유로 해서 감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비직, 미화직, 그 다음에 뭐 주유소의 주유원, 요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가사나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업무. 요런 거 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단순 업무라서요. 요거는 수습 기간 자체를, 수습 기간은 설정할 수 있는데 감액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요거랑 관련된 가장 논점이 요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별표로 하시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죠. 자,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실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진짜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요. 보통은 계약서에다가 이런 거 많이 적어 놓거든요. 계약서에 이제 요런 거 보통 넣어놔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뭐 판단을 해서 수습기간 동안 판단해서 여러분의 뭐 업무 성적이나 근태나 우리 회사와의 적합성, 자질 요런 것들을 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수습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인 정함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다가 수습이라고 해놓고 수습 기간은 3개월로 해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놓고 수습 계약 기간을 만료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해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애초에 이 수습 계약 기간 있잖아요. 그것만 딱 3개월짜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아니면 1년이나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정하고 그 안에서 수습 기간을 따로 3개월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딱 수습 기간만 딱 떼가지고 3개월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해도 사실은 계약 기간을 설정했다라는 거는 해고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계약 기간이 만료했으니까 애초에 그렇게까지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고의 여지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해고 문제가. 그냥 계약 기간이 종료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1년이나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이 계약을 해놓고 그 안에 수습 기간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는 수습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된다는 소리거든요.
요 안에 설정한 그 계약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그래서 보면 요거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해놨죠. 그죠?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절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세요. 시용이나 수습에 대해서는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근태가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보통은 해고를 하는데 요러면 실제 진짜 백데이터가 풍부해야 돼요.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못했고 근태가 얼마나 불량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잘못이 계속되었는지 그다음에 뭐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수습 계약 기간 동안에 일을 잘 못하는 걸로 해지하는 게 정당해지는 거지 상당히 허들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서 해고할 때는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백데이터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계약, 그 시용 수습 계약 기간 있잖아요. 이 수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취득측에 있는 거랑은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고 계약서 상에 완전 명시를 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은 뭐 계약서를 안 썼다. 그러면은 면접에서라도 근로조건을 어쨌든 확정을 할 때 이거를 명시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요거 보시면 그 어떻게 볼 거냐면 그 수습과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수습으로 인해서 뭐 근무 부적격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조금 그 평가도 했었어야 되고 실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부적합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겨우겨우 가능하다라는 것들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력서에 대한 허위 기재를 했을 때는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어, 조금 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죠? 뭐 해고 사유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 자체로는. 그래서 보시면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 사람을 뭐 평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적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노동력의 평가나 노무 관리, 적정한 인력 배치 등에 의한 판단 자료, 그 다음에 요거 노사 간의 신뢰관계 요런 것들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채용 전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면 아 그러면 채용 이후 그냥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라고 해서 바로 그러면은 해고가 되냐 정당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력서에 허위 기재했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적어도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거다. 요런 사정하고 그다음 입사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경력 허위랑은 상관없이 뭐 모범 사원이 계속됐다든가 뭐 요런 사용들 있잖아요. 요런 사용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부에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졸로 속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려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뒤늦게 이제 뭐 노조 뭐 업무를 하는지를 그죠? 이런 것들을 보다가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해고를 이제 했던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그 전하 후의 사정을 다 보고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봤을 때 요거 보세요. 징계 사유로는 인정합니다. 취업 규칙에 뭔가 이런 거를 좀 특정해서 두고 있다 그러면 징계 사유로 인정을 해요. 근데 요거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해당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만약에 주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 실제로 근로조건 체계를 문란하게 하거나 뭐 현실적으로 기업 질서를 해친 결과가 팩트가 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요것만으로 뭐 일부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뭐 해고를 하기에는 정당성이 상당히 조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 저 알 수 있고요. 자,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로 조건하고 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런 거는 자,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로 조건하고요. 어쨌든 면접을 했을 때 뭔가 실제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이제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 계약 자체 그렇게 달라지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우리가 아까 사례에서 좀 봤죠. 5년 경력 요구했는데 2년짜리에서 좀 달라졌던 거 봤잖아요. 이런 건 가능하고 자, 그다음 다만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그쵸?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요거
이게 내용이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 과태료, 그죠? 해당하는 사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경했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자, 그다음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근로조건이 다르다. 그쵸? 요거는요, 좀 그런 거예요. 여기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 중에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계약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요. 바뀐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주장하면서 기존에 대한 내용들을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사실 근기법 19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명시된 근로 조건이 실제 내가 입사했더니 계약서 체결한 거랑 다르더라. 이러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이해 못하겠다. 해지할 수가 있고요. 요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다 청구할 수 있어요. 아는 사례는 좀 적긴 한데 어쨌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근로계약의 해지를 했을 때 내가 근로자가 취업적으로 거주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까지 귀양 여비까지 지급을 하셔야 돼요. 실제.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취직을 했을 때 이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거를 알았던 어느 정도 좀 근접한 시일 내에 하셔야지 이게 막 2년 뒤에 청구하고 이러면 근기법 19조는 못 들어가요. 이거는 이미 알고 그냥 그거를 그냥 감수하고 다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고용을 둘러싼 내용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요 관련된 법 있잖아요. 지간법이든 우리가 채용절차법이든 요런 거 위반을 이유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나 뭐 요런 것들 한정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과 관계된 법령 위반일 때는 다 진정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정을 제기하시면요. 요 필요한 자료들 준비하고 뭐 여기 임금 지급 이런 건 다 준비를 해놨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어쨌든 자료 준비하고 그건 뭐예요? 채용되어 있는 그 캡처 그다음에 면접 때 했던 거 예를 들어 뭐 음성 녹음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 아니면은 회사에서 채용 그 합격 통보 받았던 그런 뭐 서류들 실제 입사했더니 뭐 다르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료 준비하시고 신청 제기를 하면 돼요. 인터넷 민원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석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시고 그죠? 요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형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검찰로 넘어갑니다. 실제 요런 것들은 뭐 이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게 형사 벌칙이 있는 거라 그러면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진정서에 들어가야 되는 서류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쓰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진정 내용에 요 체불 임금 총액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문제 안 되고 여기 내용에다가 실제 내가 어떤 거를 위반 당했습니다. 어떤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사해 주세요라고 적으면 간단하게만 적으면 어차피 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면 필요 조사 같은 거 감독관이 요구하실 때 제출을 하시면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리구제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